일반적으로는 이제 차용증 없이 가족 간에 자유롭게 현금 거래를 하더라도 세무서로부터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상 이런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장의 근거를 들여보면 대부분은 이제 법정 이자율이 연간 4.6%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정 이자율보다 이자로 실제로 받는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별도의 차용증도 없이 가족 간의 현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가.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절세에 미친 남자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상속과 증여 또는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좀 이제 도움을 드리는 칼럼이나 영상 촬영을 좀 많이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증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 평소에 제가 업무를 하거나 사석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이제 가족 간의 현금 거래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현금 거래 중에서도 이제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과세 대상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입장이나 돈을 받는 입장에서 정해진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활비를 주는 게 맞는지, 또는 횟수를 한 달에 여러 차례 걸쳐서 생활비를 줘도 무방한지에 대해서 많이 또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생활비나 학자금 말고 좀 더 큰 돈을 가족 간의 목돈으로 좀 금전대체 형식으로 빌려주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이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막상 이 차용증을 쓸 때에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서 서류가 작성이 돼야 되는지 대부분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아마 이런 가족 간의 현금 증여, 특히나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거의 헷갈리지 않고 안전하게 세금 부담 없이 이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가족 간의 현금 거래를 할 때에는 이제 국세청에서 증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별 이야기 없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한 번이 부담스러운 거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차용증 없이 가족 간에 자유롭게 현금 거래를 하더라도 세무서로부터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상 이런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장의 근거를 들여보면 대부분은 이제 법정 이자율이 연간 4.6%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정 이자율보다 이자로 실제로 받는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용증도 없이 가족 간의 현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가, 가족 간의 현금 거래가 한 차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 당국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과세 재원으로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증여를 하고 난 이후에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로서 당초 증여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거의 대부분 99%에 해당하는 추징 사유로 나중에라도 증여 문제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가족 간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증여세 신고를 하지가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기 때문에 등기 절차가 수반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만, 현금 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현금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지 사후적으로 이 증여세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로서 나중에라도 과거에 있었던 증여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증여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에 준하는 혹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의 가산세가 함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를 하고 가족 간의 현금 거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생활비와 학자금은 세법에서 비과세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이 타당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나아가서 각 가정마다 혹은 소득 수준마다 이 생활비나 학자금이 정해진 금액, 정률적으로 딱 정해놓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지출되는 이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는 각 가정마다 미니멈과 맥시멈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막상 주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인지가 사실상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생활비 낙자금을 지급하실 때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이 과연 이 생활비나 학자금 용도대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자금을 이전할 때 정해진 그 용도대로 과연 사용이 되었느냐에 대한 사후적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생활비를 500만 원을 부모님께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500만 원 중에 일부는 생활비 학자금으로 사용을 하겠지만 이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약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본인의 예적금이나 혹은 채권 투자 혹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그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둔 금액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비과세가 아닌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증여세로 추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반대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에게 과연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은 한 번쯤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주는 쪽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이 손자 손녀인데 이 손자 손녀는 현재 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 중인 사람이라고 할게요. 실제로 이 손자 손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생활비나 학자금을 받아감으로써 그 금액을 100% 용도에 맞게 사용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우리 세법에서는 이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과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 간의 자금 거래에 있어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자 손녀의 부모님이 현재 살아있으면서 국내에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자 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은 세법에서 봤을 때는 이 부모님인 것이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이 비과세 대상에서 해당이 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중에 유고가 발생해서 상속이 된다면 이 손자 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이런 대습 상속인 상황인 경우나 혹은 이 부모님이 계시지만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거나 혹은 장기간 파산이나 회생 계획인가에 따라서 소득이 없다는 것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손자 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세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생활비와 학자금은 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치 생활비나 혹은 3년치 생활비, 학자금을 미리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당장 쓸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 첫 번째 요건처럼 본인의 다른 형태의 재산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이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나 학자금에서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모든 인과관계는 실질에 맞게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용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있는 미혼인 자녀지만 본인이 생활비로 쓸 다른 형제들로부터 부모님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사실상 부모님의 생활비나 병원비 혹은 이제 식대비로 모두 사용을 한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받은 금액은 하나의 도관에 불과할 뿐이고 결과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사람과 지출 대상인 사람이 다른 자녀분, 본인을 포함한 다른 자녀와 이 부모님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상 비과세로 모두 인정되는 생활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주의하실 사항보다는 이 손자 손녀 입장에서 과연 보살핌을 받고 있는 사람이 꽤 오랫동안 할아버지 할머니인지 혹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양육권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지급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면서 안전하게 생활비나 학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고 부득이하게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한꺼번에 줘야 되는 금액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사후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모두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쓴 내역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요건에 그렇게 국한을 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국적으로는 비과세 대상인 자금 운용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 서식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서식입니다. 사실 이런 법적 서식이 없다는 이런 차용증의 특징 때문에 차용증을 좀 더 손쉽게 쓸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에는 이 차용증에 대한 의심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용증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공증까지 받아두시길 권해드리는 부분이고 이 차용증을 작성을 할 때 대부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성명 그리고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이 인적 사항이 기재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얼마만큼 빌려줄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금에 대한 부분을 정해서 기재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는 이 이자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율을 연간 얼마로 정할 것인가, 무조건 법정 이자율이 4.6%라고 하더라도 그 법정 이자율에 맞게 정할 필요는 없고, 빌려주는 원금 수준에 따라서 그보다 낮은 이자율로 정하더라도 충분히 차용증을 작성을 하는데 큰 제한사항은 없기 때문에 너무 이자율에 대해서만 함몰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차용증에서 정한 이자만큼 몇 월 달에 얼마만큼 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자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매달 25일 혹은 매달 30일 정해진 이자에 따라서 돈을 빌려간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무당국에서는 이런 내심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혹은 말 그대로 금전대차의 목적으로 명확하게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간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 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력을 높이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차용증상에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것이, 원금을 그럼 언제 상환을 해야 되냐, 원금 상환 시기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만, 이 원금의 상환 시기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적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원금 상환 시기를 차용증에 명확하게 명시를 했다가 그 이후에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왔을 때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면 대부분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차용증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작성하기보다는 이 당사자 간의 거래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것이, 이제 세법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이자를 받아야 되는 금액이 연간 법정 이자율보다 1,000만 원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그만큼 더 증여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원금을 역산을 해봤을 때에는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4.6%로 나누게 되면, 빌려주는 원금이 약 1억 2,700만 원보다 적었을 때에는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을 때 이 법정 이자율보다 1,000만 원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차용증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당시 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에 대한 이런 입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은 가급적이면 반드시 좀 쓰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 당시에 당사자 간의 내심적인 합의에 따라서 작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자금 출처가 있음을 알고 그 뒤에 이제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용증을 언제 작성했는지 그 시기에 대한 판단을 공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공증은 함께 받아두시길 권해드리고, 금전 차용 당시에 이런 상호 간의 이제 내용을 서로 인지를 했다는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차용증을 작성을 했으면 가까운 시간 내에 이 공증까지 함께 받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맞습니다. 차용증 거래, 금전대차 거래가 반드시 한 번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충분히 이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1회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그 뒤에도 추가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종전에 빌려준 금액이 합산한 금액이 이 기준이 되는 1,000만 원의 원금인 2억 1,7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이제 이자율을 높여서 이자 부족분이 1,000만 원이 초과되지 않게 차용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죠. 사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난 이후에는 대부분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의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죠. 우선 돈을 빌려간 사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대출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는 대출 시점 이후에는 내가 매월 얼마만큼 원리금 상환이 부담이 될지 계획을 하겠죠.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차용증을 작성을 하더라도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에 맞춰서 돈을 빌려간 사람은 이자 지급한 거래 내역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이자 지급 사실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면 언제 이자 지급을 했는지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현금 내역서, 반드시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이자 지급한 증거를 남겨두시기를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사인 간, 그러니까 개인 간의 이 금전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이자 소득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매년 5월 달에 이자 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되죠. 따라서 종합소득세로 함께 신고를 해두는 것이 이 빌려준 이자에 대한 이 순수 증여가 아니라 금전대차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세법에서 이 과세 쟁점이 되는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 시점이 사실상의 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 여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좀 피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은 반드시 이 이자 지급 시기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확보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가 있을 때 미리 대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